좀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아주 획기적이었던 것 같아요. 상상도 못하는 일이죠. 이런 게 있어? 72년에 이제 대학을 들어왔을 때 우리 사회가 엉망진창인데다가 대학도 정말 비정상적으로 뭐 지금 코로나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이 더 사실은 그 기가 막힌 사연이 있습니다. 고등교육재단에서 장학금을 지원받아서 유니버시티 오브 시카고에 가서 사회학 석사, 박사를 공부하고 연수대학교에 와서 사회학을 강의하다가 은퇴를 한 연수대학교 명예교수 김용학입니다. 사실은 저는 최정련 회장님을 만난 게 아주 그 인생에 있어서 큰 전환점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 부딪히면 길이 열리는 거구나. 76년에 한국고등교육재단에서 한학연수생을 모집한다는 공고가 나가지고 그때 5명이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은 제 이제 학문 인생의 방향을 열어준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명예교수인 염지호입니다. 제일 잘한 거는 용감하게 한국고등교육재단에 시험을 본 거가 제일 잘한 일이고 뭐 다른 이제 대기업에서 주는 장학금 받았는데 그럼 대기업에서는 어떻게 했냐면은 뭐 대학원 학생들, 학부 학생들 명단을 신문에다가 한 3,000명을 다 냈어요. 우리 이런 일 하고 있다. 근데 저는 그 재단에 대해서는 장학금을 받았다는 거를 기억은 하고 있지만 그 재단의 정신이 뭔지 그 재단에 대한 애정 이런 거는 별로 없고 난 그냥 돈을 받은가 공부 잘해서. 하지만 여기는 그거는 아니었거든요. 철저하게 훈련시키고 이거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때 했던 거가 물리학도 배웠고요. 통계학도 배웠고 그다음에 동양 철학, 한자 갖고 물론 영어도 했지만 그래서 이게 왜 필요한가 했더니 그 기초를 알아야 된다라고 해갖고 회장님 많이 그걸 강조하셨던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고등교육재단 장학생으로 1980년도에 미국 캘리포니아 버클리 대학으로 유학 가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은 진미경 교수입니다. 나에게 고등교육재단이란 브릿지, 다리라고 생각합니다. 좁은 세계에서 넓은 세계로 나갈 수 있게 해준 다리, 학생에서 교수로 학자로 나갈 수 있게 해준 다리. 한경구입니다. 저는 1985년에 해외 유학을 떠났고 서울대 자유전공학부 교수를 거쳐 지금은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사무총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한테는 뭐 이렇게 짧게 얘기를 한다면 우주 비행선이라고나 할까요? 좀 황당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게 우주 비행을 하려면 지구 중력을 벗어나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 사회적인 인습이나 이제 주변에서 좋다고 그러는 거, 뭐 그런 압력들, 이거를 떨치고 이렇게 날아오를 수 있지 않았나. 예, 저는 한국고등교육재단 한학연수 장학생 제4기 해외 유학 장학생 제8기인 서강대학교 사학과 명예교수 윤병남입니다. 지도와 같은 존재예요. 돌이켜보니까 저희 안내자가 된 것 같아요. 디지털 지도와 같이 여러 길을 저에게 보여주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국고등교육재단은 디지털 지도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당시의 환경이라는 게 유학비는 너무 비싸죠. 우리 집안의 경제적 형편은 유학 갈 형편도 안 되고 아마 대부분의 우리나라 그 당시 상황이 아마 경제적으로 그랬을 겁니다. 그러니까 좌절을
하기 쉬운 상황이죠. 근데 신문 광고에 조그맣게 났어요. 뭐 장학생 선발 무슨 시험 어디. 그래서 처음으로 그 시험장에 간 게 고등교육재단을 만났던 첫 인연이었었어요. 네, 저는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 김인철입니다. 시카고 대학의 경제학과에 레리 사스타드라는 교수분이 계셨는데요. 자기가 대학원 시절에 그 최종현 그 학생과 같이 공부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안에 이제 장학금 지원을 받아야 할 텐데 우리 대학에서는 그런 그 여유가 없다. 그러니까 시카고 대학에서 공부했던 그분을 만나서 이 도움을 청하라. 그게 좋겠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직접 편지를 쓰시고 그리고 저도 또 편지를 또 써서 그래서 재단에 보내고 그분은 또 직접 그 선대 회장님께 보내시고 그러니까 논문 쓰는 기간 동안에 장학금을 지원하겠다. 그렇게 이제 전달이 온 거예요. 세계 수준의 실력을 쌓아와서 국가에 기여를 해라. 그때 70년대 우리 사회가 정말 못 살았어요. 근데 그때 너무 전 세계적으로 봐도 우리나라가 못 사는데 엄청난 액수거든요. 이 장학금. 쟁쟁한 선배님들이 계셨는데 전부 우리가 너무 큰 돈을 한국에서 갖다 쓰기 때문에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 당시로는 1년에 사립대학에 등록금하고 생활비를 주는 액수가 어느 정도냐면 조그만 단독주택 한 채 값이었어요. 집이 어려우니까 뭐 유학을 간다는 건 상상도 못 하고요. 사실은 글쎄 좀 그렇게 저를 보면 그냥 안 보이지만 제가 미국에서 그 얘기 많이 했는데 처음으로 대학 간 집안에서 사람 저고 저희 집에서는 제가 유일하게 대학을 간 사람인데 외국 유학 가는데 전액 장학금을 준다는 거예요. 이런 게 있어? 5년 동안 아무런 조건 없이 주고 안 돌아와도 된다. 그래서 이런 게 있나 하고 했는데 정말 운이 좋게 합격이 돼갖고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됐죠. 인생이 굉장히 달라진 거예요. 집이 못 살아서 이 공부하기가 힘들었는데 이 전념할 수 있게 됐고 근데 그걸 지금 36년간 교수하면서 또 4년간 한화연수해서 한 40년 가까이 하면서 저는 행운아예요, 행운아. 그 당시에 우리 재단에서 이제 장학금을 책정했는데 그때 아마 우리가 5년 제도였는데 그 5, 8, 10을 이제 주는 걸 5만 원, 8만 원, 10만 원 해서 이제 3년 차부터 10만 원 정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5만 원 규모가 어느 정도냐 하면은 교사 월급보다 좀 많았습니다. 장학금 때. 근데 이제 장학금 어떻게 그렇게 설정했나고 하니까 한 사람으로서 독방을 쓰면서 공부할 수 있는 걸 계산하니까 한 5만 원 정도 나오더라. 해가지고 그 장학금 가지고 이제 혼자 충분히 생활하면서 공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5년 동안 이제 지원을 받은 것이 뭐 저 학문에 엄청난 도움이 되었습니다. 취업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대학원에 진학해서 계속 공부한다는 것이 아주 어려운 그런 시대였고 더군다나 뭐 한학을 한다, 뭐 중국학을 한다 이런 게 당시에 중국은 적성국가였기 때문에 완전 차단돼 있었고 이런 상황에서 중국학을 공부한다는 것은 뭐 꿈꾸기 어려운 그런 일이었는데 그것을 이제 지원하신 것이죠. 아무런 조건을 달지를 않았어요. 뭐 안 돌아올 수도 있고 돌아올 수도 있고 그건 뭐 마음대로. 이렇게 좋은 조건에 그런 장학재단이 있다는 것이 어쨌든 가서 시험을 봤는데 영어 시험을 보면서 이 재단은 정말 합격해서 장학생이 되고 싶다. 그래서 면접을 하는데 뭐 별의별 걸 다 물어보셨어요. 어떤 분께서는 저보다 형편이 더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장학금을 양보할 생각이 없냐. 굉장히 난처하더라고요.
이제 착한 척하고 양보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네 정말 훌륭하네 그러고 이제 앞으로 대성하게 그러고 보내실 거 아닙니까? 저는 양보 못 하겠습니다. 그때 막 웃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무사히 그 질문을 넘겼던 게 참 기억에 납니다. (70년대) 중반에 이 고등교육재단을 만들고 이거를 이제 만들어서 쭉 처음에 십몇 년을 해야 이제 이 실적이 그 성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는 정말 독특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과학 기술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경제 성장해야 되고 가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과학 기술이나 실용적인 것에 온 사회가 집중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 최정현 회장님이나 이 고등교육재단을 처음에 만들어서 이끌어 가신 분들은 지금은 우리가 이제 이렇지만 한국이 조금 한 단계가 올라가면 그때는 정말 사회과학이 필요해진다. 사회가 복잡해지고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등장을 하고 그러면 그때는 사회과학 또 뭐 철학, 역사학 이런 것들 정말 중요해지는데 국가에서는 과학기술 분야를 많이 지원하는데 재단은 처음 설립될 때 국가에서 지원하지 않는 사회과학 분야, 인문과학 분야를 지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재단으로서만 할 수 있는 특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마 1000불이나 됐을까? 굉장히 못 사는 나라였는데 말씀하시기를 그때 선경인데 선경이 앞으로 세계에서 500대 안에 들어가면 기업이 될 거다. 그다음에 한국이 무지하게 잘 살게 될 거다. 무슨 저런 말씀을 하시나. 근데 잘 살게 되면 잘 살게 될수록 제일 중요한 게 부족한 게 뭐냐면 사회 문제가 복잡해지기 때문에 사회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정부에서 국비 유학생들은 이공계 학생들을 보내주는데 사회과학 하는 애들이 너무 없다. 최정현 회장님께서 이제 딱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해주시는데 전혀 우리가 뭐 생각도 못하는 아마 앞으로 이제 뭐 한 20년, 30년 지나면은 아마 세계가 하나로 될 거다. 그러면 자네들이 뭐 유럽이나 미국이나 영국이나 외국 어디 나가서 강의를 할 수가 있게 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글로벌 의식을 아마 제일 먼저 심어주신 분이 이제 그 회장님이시고 우리 인재에 기르는 건 100년 사업이니까 인재들 기르고 그러고 사업 열심히 하면 된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큰 아이를 낳고 친정 집에다가 두 남자를 맡기고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이제 논문을 1년 반을 더 쓰고 그렇게 하고 왔는데 그 우리 여자 후배들한테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아주 어렸을 때는 데리고 공부해라. 유학생활 하면서 여성으로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임신과 출산을 하면서 공부를 계속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성이라는 이유로 학업을 중도에 포기를 하면 재단에서 여학생은 잘 안 뽑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성으로서의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일했고 여성으로서 갖는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임신 중에도 수업에 참가하고 박사 자격 시험도 봤습니다. 재단의 마중물 역할을 했다. 공부하러 오는 학생들이 시카고에서 그 시스템과 또 공부하는 방법, 준비하는 거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이것을 이제 먼저 겪은 저로서 이 정보를 우리 후배 장학생들에게 보내주고 또 이들이 오면은 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
이제 어떻게 보면 마중물 역할이다. 네, 회장님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시야가 넓으시고 미래에 대한 안목이 깊으셔서 45세 때 재단을 설립하셨습니다. 한 가지 놀란 것은 회장님 검소하시더라고요. 미국 출장 오셔서 장학생들 격려하기 위해서 좋은 음식점에서 저녁을 사셨는데 본인은 일회용 라이터를 사용하시더라고요. 아, 회장님 본인은 검소하시면서 장학생들한테는 후하게 지원을 하시는구나. 그래서 저희가 정말 공부에만 몰두할 수 있었습니다. 그분의 소탈함이라고 생각해요. 그때만 해도 회장님이신데 자가용 있잖아요. 학생들하고 어디 옮길 때면은 학생들과 같이 버스에 올라타세요. 자가용 안 타시고 그 학생들하고 막 웃으면서 이렇게 대화하시고 그때 보고 참 저런 소탈함은 참 멋있다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학생들을 그렇게 사랑을 하셔서 정말 학생들을 자주 보고 그 바쁘신 분이 얼마나 바쁘셨겠어요. 하여튼 유학 떠날 때도 집에 이렇게 초청을 해서 자기 집에서 이렇게 밥을 지어서 이렇게 물론 사모님하고 같이 이렇게 밥을 주면서 격려하고 얘기 들어주고 그런 모습들이 나 같으면 그때 그렇게 못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참 그 애정 어리게 해주시더라고요. 열정과 진정성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부 좀 이렇게 이제 그 반골적인 또 당시 워낙 사회가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 중에 저도 좀 그런 편이었는데 학생운동 뭐 이런 데 관심 있고 한 사람들은 재벌 기업의 지원을 받는 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뭐랄까 이렇게 마땅치 않아 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최종현 회장님을 뵐 때도 독점 기업의 총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반감이 있었는데 실제로 뵙고 이제 그 뒤에 쭉 보니까 그게 아니시더라고요. 지금 현재 회장님이 아마 초등학교 때 같은데요. 제가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잠바를 입고 있는데 굉장히 좀 이렇게 촌스러워요. 그 나중에 보니까 그 어머님이 박계희 여사님이 시장에 가서 그걸 사주시는 거예요. 그 싼 거를.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전혀 개의치 않으시고 아주 그 이제 뭐랄까 이렇게 이렇게 일반 사람들처럼 그 아끼는 풍토에서 이제 자식들을 키우셨다 이런 생각이 지금도 듭니다. 삼성기업 반대하고 교련 반대 때문에 하다 대학에 재적을 돼가지고 이제 군대에 갔다 왔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신원조회를 했더니만 너 같은 놈이 어떻게 이기냐 해가지고 당장 사표 내려가지고 한 달 근무하고 쫓겨나고 퇴직시켜버리고 그리고 저 발령 취소시키고 뭐 이랬습니다. 근데 그때 사실 이 최종현 회장께서 이제 제 인재를 키워놨는데 이러면 되느냐 해가지고 한국학중앙연구원에 이제 항의도 하시고 또 내가 보증서겠다 좀 해주라. 단순히 어떤 그 재벌 회장으로 해서 어떤 그 기업 활동 이것만 관심 있는 게 아니고 국가가 발전을 해야 되고 그러려면 인재를 양성해야 된다 이런 강한 의지가 있으셔서 그래서 이제 국가 발전의 어떤 그런 구상들을 가지고 있는 굉장히 짓궂은 학생들이 많았어요. 예를 들면 학생 운동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러니까 재벌 회장님에 대해서 그렇게 장학금은 받지만 그렇게 우호적으로 질문을 던지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회장님 전혀 개의치 않으시고 젊은 학생들의 그 질문도 잘 받아주시고 그러고 또 이제 저희 야유회가 있으면 모이면 야구도 하시고 축구도 하시고 저랑 같이 뒤에 나오시는 한경규 교수님이 굉장히 그 회장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를 또 이의를 다는 또 이렇게 또 질문을 하셔가지고 모르죠. 그러니까 그때는 저도 이제 굉장히 어릴 때고 그러니까 이것저것 좀 발칙한 질문도 했겠죠. 왜냐하면 똑같은 사건이 있거나 현상을 보더라도
좀 남들이 하는 거하고는 좀 다른 얘기를 하고 싶고 아마 그래서 뭐 질문을 드렸는데 옆에서 보기에 그랬었나 보죠. 뭐 일부러 곤란하게 해드리려고 그랬던 건 아니고 또 어떻게 보면 그때 그런 질문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어떻게 보면 그만큼 회장님이 이제 그 회사에서는 대단한 분이지만 장학생들한테는 좀 편한 분이었던 게 아닐까. 저한테는 이제 당부하신 게 자네는 문화인류학을 하니까 한국 문화를 잘 연구하고 한국을 잘 제대로 이해를 하려면 일본을 이해하는 게 참 중요하겠다. 말하자면 일본이 저렇게 성공을 했는데 한국도 성공할 수 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은지, 우리 문화 속에서, 우리 전통 속에서 어떤 것들을 찾아가지고 우리 기업이 좀 내세울 수 있을까. 그래서 그분이 나한테 남긴 가장 큰 정신 중에 하나는 미래 세대의 갑자라는 pay it forward 개념이에요. payback 할 수 없잖아요, 제가. 어떻게 회장님께 payback 하겠어요. pay forward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나는 평생을 살아오면서 그분에게서 받은 빚을 미래 세대에 갚는 pay forward 정신을 실천하겠다. 이런 것들을 그분에게서 배웠고 늘 해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음수사원이다고 해서 물을 마실 때 그 원천을 생각해라. 그러니까 너희가 혜택을 입었는데 이 혜택을 누가 만들었느냐 그걸 생각해서 이거를 돌려주려는 그러한 그 노력을 생각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느냐. 나무를 엄청나게 많이 심었는데 얘들이 이제 하루에 이런 식만 벌어주면은 우리가 얼마 뒤에 대학을 만들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나무를 왜 심었냐? 그것은 앞으로 이게 20년, 30년 있으면 크게 나무가 자랄 텐데 그때 가서 이제 지금 이 유학을 가서 돌아오는 이제 이 학생들이 훌륭한 그 교수 요원이 될 테니까 이 대학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 정말 참 세계 인류급의 대학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 학생들을 뽑으면서 늘 나무하고 장학생 인재하고를 비교하셨어요. 참 나무 자라는 거하고 인재 자라는 게 비슷하다. 둘 다 천천히 자란다. 그리고 가꿀수록 잘 자란다. 그리고 장시간 동안에 보살펴줘야 된다. 그러면서 인등산과 이천에 밤나무를 심으셨어요. 인재를 뽑아 키우면서 동시에 밤나무를 심으셨고 밤나무도 벌써 40년, 50년 됐지 않습니까? 거목이 됐더라고요. 그 인재들도 저를 빼놓고는 다 거목이 돼 있는 것 같아요. 나무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종현 회장님께서 나무를 키우듯이 인재를 기른다는 그런 철학을 갖고 계셔서 나무는 곧 인재다 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나무의 의미는 우리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고 있죠. 그래서 나무가 되면 재단의 인재가 되면 모든 사회 구성원들에게 정말 아낌없이 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자로서 뭐 저도 이제 지나고 보면 아쉬움이 참 많아요. 조금 더 그중에 특히 아쉬움이 많은 게 조금 더 용감했으면 좋았겠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무슨 저 깡패하고 싸우거나 뭐 윗사람하고 대드는 그런 용기보다도 지적인 용기랄까, 도덕적인 용기랄까, 학문의 발전이라든지 또 사회의 진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 기존의 것들 제도 그 혜택을 받으면서도 거기에 대해서 문제도 제기하고 의문도 제기하고 때로는 그걸 이제 어떤 경우는 부셔야 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학자는 뭐
뛰어나가서 싸우는 것보다도 사실은 도덕적, 지적 용기가 참 중요하지 않나. 뭔가 좀 긴 안목을 갖고 일생 동안 추구할 수 있는 주제들을 최소한 몇 가지는 갖고 있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한 해답을 우리가 모두 얻을 수 있으리라고는 기대하기 어려울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학자로서 단기적이 아니라 상당히 일생 동안 추구할 수 있는 문제들을 갖고 있다는 것은 커다란 행복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뭔가는 그 역경이 항상 따르게 되죠. 크고 작은 역경들이 따르게 되는데 그거를 극복해내냐 내지 못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학자의 어떤 퀄리티랄까요? 그런 것들이 좌우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 우리 청년들이 뭐랄까 참 좋은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참 그 뭐 아주 신속한 그런 경제 발전, 이건 뭐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그런 경제 발전 속에 한국이 정말 이제 세계적인 그런 그 뭐 국가들하고 어깨를 겨루는 그런 국가가 된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정학적으로 중국이라고 하는 초강대국의 옆에 붙어 있고, 그럴 뿐만 아니라 세계적 강대국들이 다 둘러싸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런 그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그런 국제적인 환경 속에서 특히 초강대국으로 성장하고 있는 중국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우리가 참 살아남아야 되는가, 이런 인식을 가지고 중국을 공부하고 또 중국을 연구하고 또 중국을 상대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우리가 키워야 되고요. 재단이 커져서 굉장히 저도 이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키워진 인재들이 이제는 정말 세계를 무대로 해서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는데 그 주인공들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인재들을 끊임없이 키워나가고, 또 이제 조금 더 과거에는 이제 공부 잘하는 근데 그거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날은 사회가 다양해지니까 그런 이제 공부뿐만 아니라 그거 공부 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인재들을 키우는, 그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 인재의 산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게 정말 좀 횡계 맞았네. 이렇게 말이지 뭐 시험에만 통과하고 뭐 여기에서 뭐 정해 주기만 하면은 5년 동안 아니면 뭐 박사과정 동안에 그냥 fully 다 그냥 뭐 받아가지고 뭐 장학금 받아가지고 뭐 해도 되겠네. 라는 생각은 아니다. 아닙시다. 그만큼 재단에서 지원을 받아서 그 거금의 그 장학금을 받아서 저희가 박사학위를 했으면 또 박사학위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평생 동안 그 지식을 쌓고 실력을 쌓아서 계속해서 그야말로 노벨상을 향해서 가라 이거죠.